안녕하세요. 장웨이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어릴 적부터 온갖 중국 우월 사상을 주입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종종 저를 독특하다고 평가한다는 말을 들어왔지만 제 입장에서는 늘 당연한 진실만 말해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자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중국 밑에서 시작된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한국이 스스로를 마치 대단한 선진국처럼 떠받드는 모습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운 내용도 있고 가정교육에서도 중국은 언제나 대국이고 한국은 그저 중국 역사를 따라하는 속국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무래도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 사람들은 제게 자꾸만 한국이 문화와 경제 발전을 이룬 근사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듣기만 해도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압도적인데 한국이 과연 뭘 잘했다고 그렇게 자화자찬을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꽤 특이한 직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역사를 기반으로 한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을 해보고 싶었고 미국 대학에 유학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를 문화평론가 지망생이라 말했지만 실제로는 중국 문화를 미화하는 인터넷 콘텐츠를 만들어 중국의 우월함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유학을 결정한 이유도 결국은 여기서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학생들을 직접 만나보며 그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확실하게 입증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도착한 저는 첫인상부터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훌륭한 대학이고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모여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지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생각보다 한국에 대한 호감과 존중을 대놓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만난 미국인 학생이 케이팝 노래를 듣고 좋아하길래 그 소리를 들은 저는 웃음이 나와서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대체 이런 창법과 안무가 뭐가 좋다고 난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어차피 중국이 만든 전통음악과 무용을 표절해서 살짝 현대적으로 바꾼 것뿐이잖아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늘 중국 것을 따라하고만 있죠. 그 미국인 학생은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으로 이 음악 스타일은 한국이 스스로 발전시킨 거다. 그리고 춤이나 뮤직비디오는 중국 것과 많이 다르다라며 반박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과 관련된 것들을 깎아내리는 재미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이곳 학생들에게 제 참된 역사 교육을 해주면서 제가 커리어로 삼을 중국 문화평론 분야에서 크게 성공할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학교에서는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모여 나라와 나라라는 주제로 토론하는 수업을 하게 되었고 여기서 저는 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담당 교수는 매우 열정적인 미국인으로서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게 그런 이해와 존중 따위는 애초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중국이 기원인 것인데 왜 억지로 다른 나라를 높이 평가해야 하는 걸까? 저는 이 수업이 저의 중국 우월론을 널리 전파하고 동시에 한국 학생들과 외국인들이 헛된 환상에서 벗어나게 만들 최적의 장이라 생각했습니다. 처음 수업에 참석했을 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자신이 속한 나라의 문화, 언어, 역사를 자랑스럽게 소개했고 서로 감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심 저는 빨리 한국이라는 주제를 꺼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야말로 중국의 속국이었고 아무리 그들이 발버둥쳐도 결국은 대국인 중국의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일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살짝 아쉬운 점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깊게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수도 많은 나라 이야기를 고르게 다루려 했는지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간략한 언급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곧 찾아왔습니다. 다음 주 수업에서는 문화와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사실들이라는 주제로 여러 학생들이 자료를 준비해 와야 했습니다. 저는 이때 반드시 한국에 대한 자료를 가져와 한국이 중국 문화를 그대로 모방해왔다는 증거를 제시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중국에서 가져온 역사 교재들,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중국이 한국보다 우위임을 입증하는 글들을 모조리 정리했습니다. 사실 이 자료들 중에는 객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왜곡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복이 한푸의 아류작이라는 주장, 김치가 파오차이에서 기원했다는 억지 등등 중국 내에서조차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닌데 저는 이걸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한국인들 스스로가 말하는 한복과 김치니 뭐니 하는 것들. 전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 아닌가, 한국이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는 게 우스울 뿐이다, 이런 식의 생각이 저의 머릿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토론 당일, 교수는 책상 앞에 서서 밝은 미소로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각자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고 서로 궁금한 점을 묻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학생들은 순서대로 발표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독일에서 온 학생이 독일의 중세 건축물과 예술 이야기를 했고, 이어서 인도에서 온 학생은 인도의 다양한 전통춤을 소개했습니다. 모두들 흥미롭게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다른 학생들 발표에 그럭저럭 집중하려 했지만 사실 저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빨리 꺼내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컸습니다. 드디어 제 순서가 왔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만든 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우며 아주 당당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온 장웨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중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과 주변 국가, 특히 한국에 미친 영향입니다. 그 순간 교실 안 분위기가 살짝 묘해졌습니다. 평소에도 중국 관련 이야기는 많이 나왔지만 제가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하니 다들 저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오랜 역사를 공유해왔고, 실제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는 중국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어려서부터 학교와 집에서 배운 아주 당연한 사실입니다. 한국이 요즘 한류니 뭐니 떠들고 있지만 사실 그 뿌리는 모두 중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중국을 모방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말을 마친 뒤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고지어 교수님이 정중하게 질문했습니다. 장웨이, 혹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줄 수 있나? 예를 들어 어떤 문화 요소들이 한국이 중국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저는 한복과 김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복은 한푸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이고, 김치라고 부르는 음식도 사실 중국에서 나온 파오차이를 베낀 것이라 배웠습니다. 또한 한국 역사의 시초 자체가 중국의 여러 왕조가 다스리던 속국 형태였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이 독립적 문화를 과장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알맹이는 중국이 원조입니다. 교수와 학생들은 제 말을 듣고 꽤 놀란 듯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몇 명이 표정이 참으로 어이없다는 듯이 변했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 학생들도 납득이 안 된다는 얼굴이었습니다. 한 명이 손을 들어 제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알려진 역사 자료나 여러 학계의 주장을 보면 한복과 한푸는 서로 다른 기원과 발전 과정을 거쳤고, 김치도 한국에서 나름대로의 발효 문화를 발전시킨 것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한국이 독자적인 역사 왕조를 이루고 발전한 기록이 많은데 장웨이 씨가 말하는 자료는 좀 편향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 학생에게 즉시 반박했습니다. 당신은 중국에서 발행된 권위 있는 서적들을 읽어보지 않았으니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한복이 한푸를 변형한 형태라는 주장이 정설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김치가 중국 파오차이의 변형이라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니 그건 한국 내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뿐이지, 객관적으로 보면 다들 중국 문명의 큰 틀 안에서 움직였던 거라고요. 그렇게 제 말이 끝나자 교수가 차분히 끼어들었습니다. 장웨이, 혹시 그 서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료나 논문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네. 정말로 국제적으로도 합의된 이야기인가? 저는 준비해둔 중국어 교재 스캔본을 슬라이드에 띄우며 말했습니다. 이 교재는 제가 중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배웠던 자료이며 학교에서 사용한 정식 교과서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서술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든 중국에서 이렇게 배우니 저는 이걸 믿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다시금 조용해졌고, 저는 그 조용함을 마치 저의 주장이 일리 있다고 인정하는 침묵이라 착각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저의 편협한 시선에 당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겼다며 은근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고지어 교수님이 또다시 질문을 던지며 반박했습니다. 장웨이, 교재나 국가별 교육 자료는 때로는 자국 위주로 편향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네. 특히나 현대 학문적 연구들은 국가주의적 관점을 뛰어넘어 다양한 사료와 학설을 비교, 검토하지. 자네가 말한 한복이 한푸에서 기원했다, 혹은 김치가 파오차이에서 시작됐다 하는 이야기는 많은 전문가가 동의하지 않는다네. 문화는 상호 교류로 발전하는 측면이 있으니
일부 양국 간 영향이 오갔을 수는 있겠지만 자네처럼 한쪽이 모든 걸 베꼈다는 식의 단정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네. 저는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제게는 중국 교과서만큼 권위적인 자료는 없었고 제가 아는 지식은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갔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그저 대국인 중국을 흉내내며 세계에 진출하려고 애쓰는 나라입니다. 한류라 불리는 음악과 드라마도 사실 중국의 고대 극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한국 음식이며 전통 문화라는 것들도 깊게 파고들어 보면 모두 중국 것과 흡사합니다. 왜 모두가 한국에 열광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웨이. 자네가 배운 내용이 있고 자네가 자부심을 갖는 것은 이해한다네 하지만 이 수업의 목적은 다른 문화를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데 있지 않다네. 사실 여부를 검증하려면 다양한 자료를 교차로 살펴야 하며 섣불리 확정지을 수는 없어. 한국의 문화가 중국에서 전해진 부분도 분명 있겠지. 그러나 한국이 오랜 세월 독립적인 왕조와 문화 발전을 이룬 점 또한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나. 자네가 배운 교과서가 세계적인 학계와 전혀 다른 관점을 담고 있다면 그 교과서가 편향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교수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저를 더 자극했습니다. 제 생각에 저 미국인 교수야말로 제대로 된 중국 역사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소리로 맞받아쳤습니다. 교수님은 미국인이니 중국을 잘 모르겠죠. 저 또한 한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실제로 뭘 믿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한국이라는 나라는 중국 밑에서나 존재감을 겨우 유지하던 속국이었고 그 근본이 지금도 달라진 건 없어요. 중국이 이미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국인데 다들 괜히 한국에 현혹되어서 과대평가하는 중이라고요. 그 말에 강의실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특히 한국인 교환학생으로 보이는 이가 얼굴이 크게 달아올라 당장이라도 반박하고 싶어하는 듯 보였고 몇몇 다른 나라 학생들도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크게 화내지 않고 담담하게 노트북을 조작해 강의실 스크린에 뉴스를 하나 띄웠습니다. 뉴스에는 최근 중국 내에서 한국 드라마의 의상과 연출 기법을 대놓고 베끼는 사례, K-팝 스타일을 그대로 복사해 만든 중국 아이돌 그룹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또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중국 유명 예능이 한국 프로그램 포맷을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내용도 보였습니다. 교수는 이것을 보여주며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장웨이, 자네 말대로 중국이 대국이라면 왜 한국 문화를 모방하는 예가 이렇게까지 많을까? 물론 중국이 오랫동안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것은 사실이고 인구나 영토도 거대하지. 그러나 문화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대단하다고 스스로를 치켜세우려면 남의 것을 표절하거나 베끼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 최근 중국 내에서도 한국 콘셉트를 살짝 바꿔서 자국 문화처럼 포장하는 일이 잦다네. 정작 정부 차원에서는 한알령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몰래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이 많다고 뉴스에서도 종종 보도되지. 자네가 말하는 한국은 중국 미치다라는 논리에 비해 현실은 꽤나 달라 보이는군.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 뉴스 화면을 보니 분명 제가 평소에 즐겨 보던 중국 오디션 프로그램이 한국 프로그램 방식과 세트 구성을 너무나 똑같이 베꼈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더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 표절 사례들은 극소수이고 원래 중국이 먼저 만들었던 아이디어를 한국이 가져갔다가 다시 중국이 되찾아오는 과정일 뿐입니다. 마치 고향에서 떠난 아이가 돌아오는 것과 같죠? 교수님은 그저 이런 부분을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어로 된 자료를 드리면 분명 제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그 순간 교실 안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왜 웃음을 터뜨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제 눈에는 학생들이 저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수는 살짝 아연실색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웃음을 참으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수는 마지막 일침을 날렸습니다. 장웨이, 자네가 말하는 그 고향이 정말 중국에서 출발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문화인지는 제대로 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네. 그런데도 자네는 무조건 중국이 원조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모든 반박을 외면하고 있지 않나. 자네가 원하는 건 토론이 아니라 일방적인 선전처럼 보이는데 토론 수업에 맞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리고 교수는 이어서 더 강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중국을 대국이라고 말하기엔 아직 세계가 느끼는 면이 많다네. 땅은 넓고 인구는 많을 수 있어 하지만 진정한 대국이라면 다른 나라들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서로 교류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 요즘 뉴스를 보면 오히려 부정적인 사건들이 많아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는 대국이라 말하기 곤란하겠지. 한국은 자신의 문화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고 여러 지표나 자료에서 한국 문화산업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네. 자네가 한국을 속국이라 부르기엔 정작 한국이 여러 면에서 앞서 있고 자국 문화를 제대로 수출해내고 있는 걸 보면 모순이 아닐 수 없구먼. 이 말에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뒤쪽에서 학생들이 맞아. 이게 현실이지라며 수군거렸고 한국인 학생들은 묘하게 안도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수치심에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그래도 한국이 중국 것을 베끼고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굳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억지를 부렸습니다. 아직도 그건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외국인들의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어떤 유튜브 채널이나 언론에서 성장했다고는 해도 다 중국의 고대 문화에서 갈라져 나온 가지일 뿐입니다. 교수님이 아무리 그런 뉴스를 보여주며 중국이 한국 문화를 표절한다고 해도 정작 중국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부심은 여전합니다. 그러자 교수는 마지막으로 아주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해보지. 자네가 한국을 소국이라 부르는데 정작 중국이 대국이라 말하기엔 무언가 부족하지 않나. 스스로 대국이라 하면 그에 맞는 성숙함과 책임감이 따라야 하는데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이슈들을 보면 중국이 보여주는 행태가 과연 대국에 의문이 드네. 자네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이 무조건 중국의 문화 하위 호환이라면 왜 세계인의 시선과 수요는 한국 쪽으로 쏠리고 있을까? 이 한마디가 떨어지자 교실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교수의 말에 공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억울함과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지한 걸까? 중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한 시대인데도 한국 따위를 떠받들며 저렇게 열광하다니. 하지만 그 순간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분위기는 교수의 발언에 환호하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돌려 저를 안쓰럽다는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마치 제가 소중한 진실을 놓치고 있으며 고집불통으로만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괜히 손을 한번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봤자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원래 중국의 문화적 종속 상태였고 한복이며 김치며 모든 문화 아이템이 중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애초에 중국이 없었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국인 중국이 있으니 소국 한국이 따라오는 거죠.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 말에 누군가가 또다시 큰 웃음을 터뜨렸고 교수님은 더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태도가 바뀔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업은 그날로 마무리되었고 저는 한국인 학생들과도 완전히 껄끄러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중국에서 온 어떤 특정 학생 정도로만 여기며 직접 말도 잘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중국 대국의 위험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내가 더욱더 중국의 진실을 알리는 데 힘써야겠다라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다음번에 무슨 주제가 될지 몰라도 기회가 닿는 대로 한국이 얼마나 중국에 빚지고 있는 나라인지 그리고 중국이 얼마나 훌륭한 대국인지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교실 안팎에서 마주치는 외국인 학생들은 저를 볼 때마다 살짝 미간을 찌푸리거나 그냥 피하려고 하는 기색이 뚜렷해졌습니다. 심지어 중국 출신 유학생 중 일부는 제게 은근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저처럼 극단적인 중국 우월론을 펼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도 훌륭한 문화를 가졌다라며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들은 중국인답지 않다. 어쩌다 중국인들마저도 한국을 존중하는 말 같은 걸 하는 거지라며 답답해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이어지던 중 학교 행정실에서 여러 나라 학생들이 참여하는 문화축제 이벤트를 열겠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이 행사는 각국 학생들이 자국 문화를 홍보하고 공연을 펼치는 자리였고 한국인 학생들도 K-팝 댄스팀을 꾸려 무대를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파다했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전통북 공연이나 사무라이 콘셉트를, 태국이나 베트남 학생들은 전통춤과 요리를 선보인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중국도 참여 의사를 밝혔고 굉장히 화려한 전통 무대 의상과 춤을 보여줄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행사가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번에야말로 한국 무대가 얼마나 중국 문화를 훔쳐 만든 것인지 직접 비교하면 다들 알게 되겠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침 저는 문화평론가 지망생이라는 직업 목표를 내세우며 중국팀 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중국 무용 전공자들과 함께 멋진 한풀을 입고 무대를 준비했으며 전통 음악을 현대화한 곡도 섭외했습니다. 드디어 축제 당일 전 세계 학생들이 모인 캠퍼스 마당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첫 타자로 태국, 베트남 등이 나와 다채로운 춤과 노래를 펼쳤고 모두가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일본의 북 공연도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중국팀의 무대 역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화려한 의상과 커다란 소품들을 사용해 웅장한 느낌을 주었고 중국 학생들은 전통춤을 잘 소화해냈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제 생각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봐라. 이 정도로 화려하고 규모가 크니 당연히 대국의 기상이 느껴질 수밖에 없지. 그리고 이 중 누군가는 우리는 한프 의상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다른 나라 전통 의상보다 훨씬 우아하고 역사가 깊다고 라며 해설을 곁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팀 차례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속으로 비웃고 있었습니다. 뭐 얼마나 대단한 무대를 준비했을까? 어차피 케이팝 춤이니 드라마 패러디니 하는 거겠지. 중국 무대와 비교조차 안 될 것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이 무대로 오르자 오히려 무대 장치는 단출했습니다. 큰 세트도 없고 소품도 그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용복은 현대적으로 각색된 한복 스타일이었고 음악은 한국 전통 장단과 현대 힙합 비트를 섞어 만든 독특한 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생소했지만 이내 사람들은 그 신선함에 매료된 듯했습니다. 한국팀은 전통과 현대를 융합시켜 노래와 춤 그리고 뮤지컬 같은 연기를 펼쳤습니다. 무대가 진행될수록 관객들의 환호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마치 케이팝 콘서트장에 온 듯한 뜨거운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어와 영어를 적절히 섞은 노래 부분에서는 관객들이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서 온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학생들도 함께 무대에 올라 협연하는 장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간단한 한국어 가사까지 준비해 함께 불렀고 이를 본 관객들은 감동한 듯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 광경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거지? 하고 말입니다. 역시 제 판단이 맞았다고 여기고 싶어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저건 사실 중국의 전통음악이랑 춤을 섞은 거야. 한국인들이 베껴간 거라고. 실제로 음악 어딘가에 중국 전통 리듬과 비슷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물고 늘어졌습니다. 틀림없이 한국이 중국 것을 또 모방해서 뒤섞어 놓았겠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거야.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공연이 끝난 뒤 중국 학생들마저 한국팀 무대가 정말 대단했다라며 찬사를 보내는 걸 들었을 때 저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왜 같은 중국 학생들이 한국 무대를 칭찬하고 있지? 우리가 더 크고 화려한 무대를 했는데 왜 한국팀 무대가 더 멋지다는 얘기를 하지 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지켜보던 다른 나라 학생들과 교수들도 한국팀에게는 문화 융합의 진수라며 극찬을 보냈습니다. 결국 마무리 시간에 담당 교수는 무대 참가 팀들에게 간단한 피드백을 줬습니다. 중국 팀에게는 아주 전통미가 돋보이고 규모도 커서 좋았다 하지만 조금은 일방적인 퍼레이드 느낌이었다라며 아쉬움을 조심스레 언급했습니다. 반면 한국팀에는 역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다른 나라 학생들과 협연하여 진정한 융합 문화를 보여줬다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교수의 말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역시나 이 교수는 편향되어 있어 한국 편만 드는구나라며 저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대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팀 무대가 아무리 융합을 했다 해도 결국 근본은 중국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한복도 한프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비슷하고 음악 역시 중국의 전통적인 음계를 변형한 걸로 들렸어요. 왜 다들 이걸 한국만의 독창성이라고 착각하죠? 그러자 주변에 서 있던 다른 중국인 유학생 중 한 명이 저에게 작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장웨이, 한국 한복은 실루엣과 디자인 면에서 한프와 큰 차이가 있어. 그리고 한국 고유의 전통음악 체계가 있지 않아. 그걸 무조건 중국 것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많아. 우리도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진 말자. 저는
그 말을 듣고는 냉소적으로 비웃었습니다. 너야말로 중국인답지 않군. 중국 문화의 위대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 학생은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주위에서는 두세 명 정도가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비웃었고 저는 점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대체 왜 내 말이 통하지 않는 거지? 어떻게 모두가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저는 또다시 왜곡된 우월감에 사로잡혀 모두를 무시했습니다. 며칠 후 앞서 말한 토론 수업에서 다시금 문화재와 지식재산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한국 이야기가 자연스레 언급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한국의 전통문화 보존과 한복의 세계화 노력에 대해 사례를 제시했는데 저는 물론 참지 않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복을 자꾸 세계에 알리려는 것도 결국 중국 한푸의 아류작인 주제에 무슨 자신감으로 국제사회를 도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명백히 중국 문화를 한국이 훔쳐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장웨이, 한복과 한푸는 전체적인 형식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고 역사적으로 확인된 자료도 많아. 한복은 한국 왕조 시대에 맞춰 발전해왔고 현재 세계인이 알고 있는 패턴과 디자인이 확립된 것은 조선 왕조 시기야. 이는 중국과 별개로 발전된 문화야. 물론 양국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적은 있지만 자네처럼 완전히 한국이 훔쳤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이야.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고집을 부렸습니다. 음악이며 의상이며 전통 행사며 전부 중국에서 먼저 존재했던 것들이다. 한국이 스스로 발전시켰다고 우기는 건 요즘 그들의 자기과시일 뿐이죠. 그때 교수님이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장웨이, 그간 수업을 함께 해보니 자네는 상대의 주장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 같네. 토론은 서로의 관점을 듣고 근거를 비교하는 과정인데 자네는 이미 결론을 정해두고 다른 목소리를 부정만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교수에게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왜 제가 결론을 정해놓았다고 하십니까? 그냥 사실을 그대로 말할 뿐입니다. 교수님이 오히려 중국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 저를 이해 못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까지 띄워지는 건 미국처럼 잘 사는 국가들이 한국 문화를 오락용으로 소비하기 때문이지. 진짜 역사적 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순간 교실 안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번에는 교수님이 노골적으로 짜증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대체 무슨 역사적 진실을 근거로 들 수 있는가? 지금까지 제시한 건 중국 국내 교재와 인터넷 커뮤니티 글 정도 아니었나. 세계학계의 주류 견해나 객관적 자료는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이군. 그러자 저는 원래 제 의도대로 치밀하게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중국이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 문화를 주도하고 주변국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전 세계가 인정해왔고요. 실제로 한자 문화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중국 문화가 한국보다 격이 낮다거나 혹은 베끼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들어야 합니까? 저는 그런 말이 터무니없다고 봅니다. 교수님은 한참 저를 뚫어지게 보더니 다시 한번 스크린에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한 유명 앱에서 한국 관련 예능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번역해 제공하며 심지어 자기들 오리지널 콘텐츠인 것처럼 가장한 사례였습니다. 또 중국 아이돌 그룹 댄스가 K-팝 안무와 너무 유사해 표절 논란이 생긴 동영상을 함께 띄웠습니다. 그리고 교수는 말했습니다. 장웨이, 당장 최근 사례만 살펴봐도 중국 내에서 한국 콘텐츠를 무단으로 가져다 쓰거나 거의 똑같이 베끼는 일이 많다네. 물론 한국이 중국 문화를 전혀 참조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사례들은 대부분 중국이 한국 문화를 표절한다는 방향으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 자네 말대로 대국이라면 이렇게 표절 논란이 큰 문제가 될 이유가 없지 않겠나. 자기들만의 길을 당당히 가면 되잖나. 이 말이 떨어지자 교실 곳곳에서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에게 동의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열이 올라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하지만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사례만 부각해서 마치 중국 전체가 한국 문화를 표절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건 옳지 않습니다. 역으로 한국이 중국 것을 훔쳐간 경우는 왜 말하지 않나요? 교수님이 정색하며 답했습니다. 그럼 자네가 구체적으로 말해주게.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실제로 세계적으로 인정된 건지. 자네가 계속 말하는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쳐갔다는 근거가 뭔가. 저는 우물쭈물하며 결국 딱히 내세울 만한 자료는 없었고 중국 교과서 일부 내용과 중국 내 인터넷에서 떠도는 주장 정도밖에 될 게 없었습니다.
근거가 약하다는 사실을 저도 어렴풋이 느꼈지만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중국인이 아니니까 모를 거고 어차피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은 한국 편을 들죠. 요즘 문화적 트렌드가 그렇게 흐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압니다. 한국의 모든 문화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수님은 헛웃음을 짓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어조로 최종 발언을 하셨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주장한다면 더 이상 대화가 될 것 같지 않군. 자네가 원하는 대로 중국을 대국이라 칭해줄 수 있네. 다만 그렇게 부르기엔 정작 하는 짓이 소국보다도 못하다는 것은 자네 자신도 느끼고 있지 않나? 요즘 전 세계 뉴스들을 보면 중국 정부의 정책이나 여러 국제 문제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무례와 독선으로 비치는 경우가 많네. 진정한 대국이라면 다른 나라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하고 자신만의 오리지널 문화와 가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지. 다른 나라는 전부 우리 것을 훔쳐갔다며 억지 부리거나 우리가 무조건 원조다 식으로 떠드는 건 오히려 자기가 가진 가치를 스스로 깎아먹는 결과를 낳는다네. 자네가 한국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한복이나 김치를 중국 것이라고 주장해봤자 결국에는 스스로 무지함을 드러내는 꼴밖에 되지 않는 거야. 교수의 이 마지막 말에 한국인 학생들을 비롯해 교실 안 여러 외국 학생들이 우레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시선을 고정한 채 당신이 틀렸다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함과 수치심에 몸이 떨렸지만 끝까지 제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너희들이 다 틀린 거야.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데 이렇게 무지해서야라고 되뇌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물었고 수업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학교 내 분위기는 제게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저를 찾는 이도 없고 그냥 다들 저를 피했습니다. 차라리 한국인 학생들은 저와 대화를 시도라도 하려 했지만 저는 그들 눈빛이 불쾌해서 딱히 반응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한국은 속국이라는 확고한 관념을 가진 사람이었고 달리 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굳이 사과하거나 제 의견을 철회할 이유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살짝 억울했습니다. 왜 미국 교수는 한국 문화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며 내가 말하는 중국 우월론을 대놓고 무시하는 걸까? 대체 뭐가 문제일까? 어째서 이들은 중국이 최고의 문화 국가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할까? 저는 이 의문을 품은 채 여전히 중국의 교과서와 인터넷 자료만 뒤적였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내용만 찾아보면서 역시나 내가 옳다며 자기 확신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수업에서 교수님이 저를 불러세우더니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장웨이, 자네가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큰 건 존중한다네. 하지만 미래의 문화평론가나 콘텐츠 기획자로 성장하고 싶다면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해. 무조건 본인이 배운 교재만을 절대적 진리로 믿기보다는 실제 해외 학계나 역사 자료를 비교해보게.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나라를 존중하지 않으면 자네가 원하는 중국 문화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기는 어려울 거야. 그 말이 귀에 거슬려서 저는 콧방귀를 뀌며 무시했습니다. 감나라 배 나라 하는군요. 무슨 권리로 날 가르치려 드는지 하고 말입니다. 어차피 그 교수도 그리고 이 학교 학생들도 저와 생각이 다를 뿐 언젠가 세계가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이 자꾸 한복이며 김치며 케이팝이며 영화, 드라마까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도 결국 그 뿌리는 중국이라는 것을 언젠가는 사람들이 깨닫겠지요. 아직 세계가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중국에 돌아가 제대로 된 콘텐츠를 만들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 확신합니다. 교수의 말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외국인들이 참교육이라며 호응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무지한 데서 비롯된 환호라고 여겼습니다. 대국인 중국의 가치를 아직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제 확고한 신념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젠가 중국이 한국을 비롯한 다른 모든 나라 위에 군림하게 될 순간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은 그저 저희 눈에 여전히 작은 소국일 뿐이고 모든 면에서 중국에 빚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교수나 한국인 학생들이 아무리 저를 비웃고 그들이 한국 문화를 치켜세우며 환호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진실은 제가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속국. 전 이 사실을 절대 굽히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천유엔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 프랑스 파리에 있는 대학교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오늘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제가 그곳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파란만장했고 지금 돌아보면 부끄러움과 분노 그리고 씁쓸함이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는 프랑스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이 중국 베이징에서도 손꼽히는 엘리트 가문이고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는 세계 최고는 중국이며 굳이 외국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늘 강조하셨기 때문이죠. 저희 할아버지는 80대이십니다만 수십 년 전부터 정부 기관에서 일하시면서 중국의 부흥과 발전을 직접 목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중국의 위대함을 굳게 믿고 계시고 그 신념을 늘 가족에게 주입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무렵 중국 외교부에서 근무 중이신 아버지께서 프랑스 파리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반대가 정말 거셌습니다. 굳이 왜 프랑스까지 가서 일하느냐? 이미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지 않은가? 유럽이 무슨 대수라고? 저 미개하고 뒤처진 문명과 엮일 필요가 있나? 하지만 아버지는 외교 업무상 불가피하다. 게다가 중국이 세계의 위상을 알리려면 유럽과도 교류가 필요하다. 라고 설득하셨지요. 그걸로도 모자라. 아버지는 제게 대학을 프랑스에서 다니면 시야가 넓어질 거다. 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내심 우리 베이징 대학이나 칭화대 같은 명문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베이징에서도 특급이라 불릴 만큼 명문이었고 중국 내 최고 수준의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제 마음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중국의 위대함을 해외에 직접 알려주고 싶다는 조금은 허황된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하셨습니다. 유엔아, 지금도 중국에서 너처럼 똑똑한 애들은 전부 우리가 손안에 키운다. 중국 안에서 1등하면 그게 곧 세계 1등이 되는 거야. 쓸데없이 유럽에 가서 문화 충돌이나 겪고 미개한 이방인들과 엮여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 라고 정말 강하게 만류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럽인들, 고작해야 식민과 전쟁을 일삼았던 옛시대 사람들이지 문화적으로 깊이가 없다. 라는 말도 빼놓지 않으셨죠.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리석게도 아니, 유럽인들은 아직 우리 중국의 진정한 큰 물을 겪어보지 못했을 거야. 내가 가서 직접 중국의 위대함과 중화 사상을 알려주면 유럽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하고 혼자 착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이 바람을 거스를 수 없게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 직후 비행기 표를 끊어 프랑스로 떠나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떠나는 날까지 공항에서 제 손을 꼭 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되 절대로 외국 문화를 높이 사는 배신자가 되지 마라. 한국인가 뭔가 하는 나라의 저급한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서양인들하고 너무 가까워져서 중국 정신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알겠지? 저는 예, 걱정 마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비록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당시 저희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중국의 위대함을 증명하고 싶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약 12시간 남짓을 날아 저는 처음으로 샤를 드골 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족 여행으로 홍콩, 마카오, 그리고 상하이 등지를 가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유럽 대도시 공항에 도착한 것은 생전 처음이었죠. 도착하자마자 저는 살짝 흥분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유럽에 왔으니 이제부터 내 앞에 펼쳐질 무대가 방대하겠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너무나도 어리둥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입국 심사에서부터 저는 공무원으로 보이는 프랑스 관리에게 왜 왔느냐, 얼마나 체류할 거냐 등등 꽤나 날카로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서툰 프랑스어로 대답을 더듬거리자 그 관리는 마치 제가 불법 체류자인 양 아주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을 본 순간 어라, 중국인은 세계 어디에서나 환영받아야 하는데 왜 이런 눈초리를 받지? 하는 자존심 상함이 밀려들었습니다. 간신히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 찾는 곳에 갔는데 제 캐리어가 다른 사람 것과 섞여서 한참 동안 못 찾았습니다. 공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직원은 영어조차 제대로 통하지 않는 것 같았고 제게 별다른 도움도 주지 않은 채 무뚝뚝하게 자기 일만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중국 같았으면 친절한 안내 도우미가 나서서 적극 도와줬을 텐데 역시 프랑스는 후진적이구나. 미개하다고 할아버지가 말했던 게 맞아.
라고 투덜거렸습니다. 짐을 찾고 나서 공항 밖으로 나섰을 때 택시를 잡으려고 줄을 섰는데 기사들이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듯한 기분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니하오 혹은 봉주르라고 몇 번 인사를 건넸는데 기사들은 바쁜 척하면서 굳이 안 태워주려고 하더군요. 차례가 되어 겨우 탔는데도 기사 표정이 영 무뚝뚝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유명한 위챗처럼 편리한 앱이라도 쓰고 싶었지만 프랑스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니 더 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공항에서부터 삐걱거리며 제 파리 생활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래. 첫날이니까 아직 다 적응을 못해서 그렇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제 마음을 더욱더 울적하게 만들었습니다. 택시에 올라탄 뒤 파리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을 보니 아름다운 건물들과 오래된 유적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에펠탑도 곧 보이겠지 하며 설레기도 했죠. 그런데 택시 기사와의 대화는 매우 단절적이었고 그는 기껏해야 아시아에서 왔느냐? 정도만 물었을 뿐이었습니다. 약 1시간 가까이 걸려 아버지가 미리 잡아둔 숙소 근처에 도착했는데 문제는 택시 요금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이 나왔더군요. 저는 분명히 매터기가 돌아가는 걸 봤지만 중간에 기사분이 의미를 알 수 없는 추가 요금을 입력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게 무엇이냐? 라고 물으니 프랑스어를 못 알아듣겠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며 그냥 받아야 한다고만 말했습니다. 말싸움을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결국 억울하게 돈을 지불했죠. 그 순간 또 한 번 역시 미개하다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길거리도 생각보다 지저분해 보였고 사람들도 그렇게 세련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베이징이 얼마나 현대적인 도시인 줄 모르는구나. 프랑스가 감히 중국의 도시들보다 낫다고 자부하면 큰 착각이지. 나는 근거 없는 우월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물론 이건 제 어리석은 편견이었지만요. 아무튼 숙소에 짐을 풀고 간단히 샤워를 마쳤습니다. 아버지는 출장 중이라며 당일 저녁에나 돌아온다 하셨기에 저는 시간도 남고 했으니 근처 길거리 구경이나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숙소 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저는 길거리 식당이나 작은 카페를 지날 때마다 오묘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긴 하는데 적극적으로 다가오지도 않고 무언가 말해볼까 하면 다들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작은 베이커리에 들어가서 빵 좀 살 수 있느냐고 말했더니 점원은 어설픈 영어로 현금만 가능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카드 결제를 원했는데 그 점원은 무뚝뚝하게 노라면서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니, 21세기에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하며 어이없어 했고 혹시 저를 동양인이라서 일부러 무시하는 건 아닐까 하는 피해의식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빵이 먹고 싶어서 근처 다른 가게를 찾아다녔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으니 주문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때마다 여긴 프랑스인데 왜 영어도 제대로 안 통하지? 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니 정말 아무도 저를 반겨주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역시 할아버지가 옳았다. 여긴 미개하고 불편한 곳이야. 잘난 척만 하는 나라. 라고 삐뚤어진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파리에 도착한 첫날부터 온갖 짜증을 아는 채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밤늦게야 돌아오셨는데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아들, 힘들지? 그래도 조금만 참고 버텨봐. 프랑스가 불편한 점도 있지만 배울 만한 점도 많아. 라고 저를 달래셨죠. 며칠 후 저는 프랑스어 학원에 등록하여 본격적으로 언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유학 생활의 첫 단계였죠. 그 학원에서 만난 사람들 대부분은 남미나 유럽 다른 나라 혹은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온 친구들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들과 함께 수업 끝나고 근처 카페에서 짧은 대화라도 나누곤 했는데 그때 저는 정말 믿기 어려운 장면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류 K-팝, K-드라마 이야기가 너무나도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신기해서 왜 한국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지? 라고 물어보면 어떤 친구는 요즘 유럽에선 K-팝이 엄청 인기야. 나도 방탄소년 콘서트에 가봤어. 라면서 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친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본 한국 드라마야. 라고 열변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늘 한국은 중국의 변방에 불과하다. 한류 따위는 일시적인 적응 문화에 지나지 않는다. 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제 주변 유럽 친구들은 중국 문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한국 문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굳이 웃으며 아, 그래?
한국 것도 나름 인기 있나 보네. 그런데 사실 중국이 훨씬 더 크고 문화적으로도 대단하단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럼 친구들은 물론이지. 그런데 중국 건 찾기 힘들고 검열도 심하다고 들었어. 대신 한국 드라마는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쉽게 볼 수 있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 기분이 몹시 상하는 느낌이었고 속으로는 차라리 중국 정부가 좀 더 세게 검열해서 해외로도 이 문화를 뻗치면 좋을 텐데 라며 엉뚱한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 와중에 문득 출국 전날 할아버지가 내게 했던 강렬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유엔아, 프랑스는 과거 근대 시기에나 문화를 꽃피웠을지 몰라도 지금은 영혼 없는 나라야. 서양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잘났다고 해도 결국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한참 앞서 있다. 그리고 절대 한국 문화에 휘둘리지 마라. 요즘 서양에서 한국 아이돌이 유행한다는데 그게 다 일시적인 광풍이야. 수준 낮은 춤과 음악에 열광하는 것뿐이라고. 저는 그 시점까지도 할아버지 말씀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한류는 일시적인 광풍이고 그게 곧 사그라지겠지 라고 믿고 싶었죠. 그런데 막상 파리에 와 보니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단순히 광풍 정도가 아니라 꽤 깊게 자리 잡은 문화 현상처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학원에서 만난 친구 중에는 이미 한국어를 어느 정도 배워본 사람도 있었고 한식을 먹어보고 싶다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중국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잘 모른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차이를 몸소 체감할 때마다 저희 자존심은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프랑스어 학원이 끝난 뒤 저는 본격적으로 프랑스 대학교 파리 소재 국제정치학 전공에 입학하기 전까지 약간의 여유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이참에 파리 시내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유럽인들의 생활을 연구해서 나중에 그들에게 중국의 위대함을 설파해야겠다는 대책 아닌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카페나 식당에 들어갈 때마다 저는 뭔가 싸늘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웨이터들이 별로 반갑게 맞이하지 않고 주문도 빨리 받아주지 않았죠. 물론 제 서툰 프랑스어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저는 못마땅했습니다. 이게 바로 프랑스의 서비스 정신이라고? 중국이 훨씬 수준 높다 라고 마음속으로 씩씩대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은 파리의 유명 관광지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서인지 중국어 메뉴판이 따로 있더군요. 그래서 기쁜 마음에 중국어 메뉴를 보며 음식을 시켰는데 직원이 주문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건지 한참 기다려도 음식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항의하자 직원은 곧 나온다라는 말만 반복했고 저는 결국 40분이 지나서야 겨우 밥을 먹었습니다. 기분이 몹시 상해서 중국이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또 다른 날엔 파리 길가를 구경하다가 지름길인 줄 알고 들어간 골목에서 이방인 차별하는 듯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몇몇 젊은이들이 담배를 피우며 히히덕거리다 저를 보고 칭총차이나 같은 비하 단어를 내뱉은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들은 건 아니지만 뭔가 조롱하는 분위기였죠.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당시 프랑스어로 맞대응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고개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정말 망신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사건들이 반복되며 저는 역시 이 나라는 미개해. 할아버지 말씀이 맞다. 라는 편견을 더욱더 굳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내가 이들에게 중국의 위험을 보여주는 날이 올 거야.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라는 잘못된 근자감까지 생겼습니다. 마침내 저는 프랑스 파리 소재 대학교의 국제정치학 전공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식 대학교라 첫 주에는 오리엔테이션이 있었고 여러 가지 각종 모임이나 동아리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각국 출신들, 미주 지역, 아프리카 각지, 심지어 중동에서 온 친구들까지,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한국, 일본, 베트남, 태국 등 정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광경이 흥미롭기도 하고 드디어 내가 글로벌 무대에서 중국을 빛낼 기회를 얻었구나 하는 희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동아리 박람회와 오리엔테이션 모임을 경험하면서 저는 잇따라 당혹스러운 사건을 겪게 됩니다. 또 프랑스 대학 동아리 음악 댄스 관련 부스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온통 케이팝이었습니다. 프랑스인 학생조차 케이팝 댄스팀에 지원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왜 하필 한국 음악에 이리 열광하지? 라고 의아했습니다. 중국 노래는 왜 이렇게 안 틀어주지? 라는 불만도 생겼죠. 또
영화 드라마 감상 동아리 부스에서는 최근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로 대부분 한국 콘텐츠를 추천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 드라마나 무협 영화를 언급하니 중국 것도 재밌을 것 같지만 접근하기가 어렵고 검열 때문에 자막이 잘 안 붙는다고 들었어.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처럼 대학 생활 첫 주부터 저는 한류의 강세를 온몸으로 체감해야 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아예 적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적어도 중국이 최강이라고 배워온 저로서는 이 광경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국에 열광할까? 저급한 문화 아닌가? 하고 속으로 투덜거렸고 한알령 시행 한링이 유럽에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것인가 라는 황당한 상상도 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국제정치학과 학생들이 모여 각국의 외교문화 정책을 다루는 세미나가 종종 열렸습니다. 1학기 어느 세미나 때 주제가 중국의 한알령, 사드 배치 그리고 한중 갈등으로 잡힌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토론에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발언했습니다. 저는 중국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알령은 사드로 인한 갈등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한국이 중국 안보를 위협한 이상 중국이 문화적으로 대응 제재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게다가 한국 문화는 저급한 상업 문화에 불과하므로 한알령이 오히려 중국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한 뒤 저는 상당히 뿌듯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강조하셨던 내용을 그럴싸하게 재포장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프랑스인 학생을 비롯해 유럽 한국인 유학생 등이 잇따라 손을 들고 반론했습니다. 중국이 정말로 사드 문제만을 이유로 한류를 금지한 건가? 일부 언론에 따르면 한류 영향력이 커지자 시진핑 정권이 경계심을 느껴서 문화 검열을 강화한 것이 주된 이유라고 보던데 게다가 저급한 상업 문화라는 말은 너무 주관적이지 않아? K-팝이나 한국 드라마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예술성과 대중성을 인정받고 있는데 한알령을 통해 중국이 진정 얻은 건 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이렇게 문화 교류를 막으면 자국 콘텐츠 발전에도 제약이 생긴다고 본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제로 중국 내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했고 제가 접하는 웨이보나 관영 언론은 사드 보복 정도로만 포장하니까요. 구체적인 반박 자료도 마련해 오지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저는 어쨌든 우리 할아버지는 한국 문화가 저급하다고 말씀하셨다. 중국은 한국이 없으면 얼마든지 자급자족 가능하다. 같은 다소 비논리적인 말을 뱉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강의실에 있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피식 웃으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담당 교수님이 의견을 존중하지만 좀 더 객관적인 통계나 전문 자료를 제시해달라며 부드럽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세미나가 끝나고 교수님과 동기들에게 편협한 꼰대 같은 인상을 강하게 남기게 되었고 마음속으로 상당한 분노와 자괴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후로도 저는 여러 차례 망신을 당합니다. 그중 기억이 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주말 기숙사 친구들 프랑스, 독일, 스페인 혼성 멤버와 함께 파리 시내를 돌아다녔는데 그들이 오늘은 파리 13구 쪽에 있는 아시아 음식 거리에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좋아. 그럼 중국 식당에 가서 호거나 마라탕을 먹으면 진정한 아시아 음식을 맛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찾아간 곳은 한국 음식점이었습니다. 메뉴는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치킨 등등 온통 한국 음식이었죠. 저는 내심 이건 좀 아닌데 하며 곤란해했지만 다수결에 밀려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한국인이었고 안에는 파리 현지인부터 여러 국적의 손님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기분이 나빠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문할 때 난 돼지고기보단 소고기가 좋으니 불고기를 먹겠다 고 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음식이 나오고 친구들은 우와, 한국 음식 정말 맛있다 하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저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국 음식이 훨씬 다양하고 더 맛있다고 생각해. 이건 너무 평범한 맛이야. 그런데 그때 독일인 친구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나도 중국 음식을 좋아해. 그런데 한국 음식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 특히 매운 양념과 반찬 문화가 재미있고 건강해 보이기도 해. 내가 말한 것처럼 평범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 단순함과 조화가 좋은 거야. 저는 순간 무슨 말로 반박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단순함이 뭐가 좋지?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걸 말하자니 제가 더 비상식적으로 보일 것 같았고 이미 주인은 한국 음식을 즐기는 파티 분위기였죠.
결국 저는 그래. 다들 맛있게 먹어. 라며 마지못해 불고기를 한 입 먹었습니다. 사실 맛이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존심은 한없이 추락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친구들은 또 중국보다는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 맛도 있고 분위기도 좋잖아. 라며 즐겁게 웃었고 저는 또 한 번 완전히 소외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면서 이럴 거면 진짜 한알령이 프랑스에서도 적용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주류 분위기에 섞이지 못했습니다. 웬만한 학생들은 자유롭게 술자리를 갖거나 파티를 열 때 대부분 케이팝 음악을 틀거나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며 깔깔댔습니다. 특히 한국 아이돌 댄스를 따라 추는 무리가 꽤 있었는데 심지어 중국인 유학생들도 몇 명이 함께 어울리더군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배신자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같은 중국인이면서 저급한 한국 문화에 그렇게 쉽게 물들 수 있지? 라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인 유학생들이야말로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VPN 등을 통해 한국 드라마를 즐기고 있었고 사드 문제는 정부와 정부 간 문제일 뿐 대중문화는 대중문화대로 소비할 수 있지 않느냐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너희가 할아버지한테 배웠다면 절대 이런 말을 못할 거다라고 막말을 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제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함께 파티하자고 초대받은 적도 몇 번 있었지만 갔다가 제가 한알령이나 한국 문화 비판 발언을 조금이라도 하면 분위기가 금세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몇 주가 지나니 저를 파티에 부르는 사람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온종일 기숙사 방에 틀어박혀 웨이보를 뒤적이는 시간이 늘었고 거기서 찾은 정보로 한류가 결국 망할 거라는 증거 같은 걸 수집해두며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학기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국제정치학 개론 수업에서 아시아 문화를 소재로 한 발표 과제가 내려졌습니다. 저는 이번이야말로 내 실력을 발휘해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 친구들에게 각인시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발표 주제는 동아시아 대중문화의 비교 중국, 일본, 한국이었고 저는 자원에서 중국 파트를 맡았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파워포인트 화면에 화려한 자금성 사진, 장대한 만리장성, 그리고 유서 깊은 역사를 강조하는 키워드를 잔뜩 띄워놓고 약 10분간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문화가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문화의 근원이자 정수입니다. 반면 한국은 최근 K-팝과 드라마로 일시적인 관심을 받고 있지만 그 뿌리는 결국 중국 문화에서 기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한알령 같은 정책은 중국이 자국 문화를 지키기 위해 충분히 시행할 만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표를 마치고 이번에는 박수 받겠지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청중들은 조용했습니다. 잠시 뒤 교수가 손을 들어 제게 질문했습니다. 천유엔, 중국 문화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너는 한국의 문화 뿌리가 중국이라고 주장했는데 구체적인 역사 자료나 전문가 견해를 어떤 식으로 인용했지? 또한 한알령이 자국 문화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 어떤 통계나 사례가 있나? 저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레퍼런스를 구비해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막연히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사실이다라는 심정이었죠. 교수의 질문에 말문이 막혀 여러 역사서나 문헌에서 한국이 중국에 조공을 바쳤다는 내용이 있고 같은 소리만 더듬거리다가 결국 어이없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함께 수업 듣던 한 한국인 유학생이 손을 들고 반론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오랜 기간 중국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이 뿌리가 전부 중국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 한국의 대중문화는 현대에 들어와 일본, 미국 등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흡수해 새로운 색깔을 만든 것이에요. 한알령이 정말 중국 문화 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가 큰 건지에 대해서도 지금 중국 내에서 논쟁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뭐라 변명하기 어려웠고 고작 중국은 분명 세계를 주도할 거다라는 말을 남긴 채 발표를 마쳐야 했습니다. 발표 종료 후 교수는 조금 더 다양한 자료와 객관적 근거를 공부하길 바란다 라고 조언하셨고 클래스메이트들은 당혹스러워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또다시 망신당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이쯤 되자 저는 학교나 기숙사에서의 대인관계를 거의 포기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파티나 모임에도 잘 가지 않고 동아리 활동도 참여를 줄이고 방 안에서
주로 웨이보나 중국 포털 사이트를 뒤적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한류는 얼마 못 갈 거다. 중국이 사드 문제로 한국을 응징 중 같은 자극적인 글들이 자주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며 속으로 역시 맞아. 중국이 답이야.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현실 생활에서 만나는 유럽 친구들은 전혀 다른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K-드라마, K-팝, K-뷰티 얘기를 하며 즐거워했고 중국 문화나 드라마에 대해선 언젠가 공부해보고 싶다는 신용만 할 뿐 실제로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를 볼 때마다 제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들은 아직 중국의 진짜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라는 자기합리화로 버텼습니다. 유학생활 도중 아버지가 근무하는 프랑스 대사관의 어떤 행사에 초대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친 외교관들이나 스태프들은 한국에 대해 꽤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 실제로 어떤 분은 한국과 중국이 함께 비즈니스를 하면 시너지가 좋다라는 말까지 하시더군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민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서 늘 한국은 저급하다고 떠벌리고 다녔기 때문이지요. 행사가 끝난 뒤 혼자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파리 시내의 작은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테이블에 앉은 프랑스인 2명이 한국 드라마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들으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어제 넷플릭스에서 본 한국 드라마가 진짜 최고였어. 배우들 연기부터 스토리 구성까지 헐리우드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 몰입감이 장난 아니었어. 그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저는 정말 미쳐버리겠군 하고 울컥했습니다. 순간 참지 못해 약간 큰 소리로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왜 그렇게 한국 드라마가 좋죠? 사실 중국 드라마가 훨씬 더 스케일도 크고 역사도 깊고 자본력도 넘치는데요. 그들은 잠시 제게 당황한 눈빛을 보이더니 중국 드라마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넷플릭스에서 쉽게 못 봐서 그리고 한국 드라마는 이미 완성도가 입증됐잖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예의상 혹시 중국 드라마 추천해줄 만한 게 있나요? 라고 묻더군요. 제가 갑자기 기분이 상해. 아니요. 보실 필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같이 한류만 좋아하는 분들은 중국 드라마 이해 못하실 겁니다. 라고 비아냥대고는 커피값도 급히 계산하고 뛰쳐나왔습니다. 정말 소인배 같은 행동이었다고 지금은 반성하지만 그 순간엔 그저 분노와 좌절이 섞여 아무 말이나 내뱉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저는 프랑스 대학에서 마지막 학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정치학과를 전공했으니 졸업 논문을 써야 했는데 하필이면 제 지도 교수님이 동아시아 문화 갈등과 외교 정책을 주제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한알령 시행 한링의 정치문화적 의의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제가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 한알령이 중국인들에게 어떤 자부심을 주는지를 강조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논문의 목차는 대략 이렇습니다. 한알령의 배경 사드 배치와 중국 안보, 문화적 충돌 중국 글스, 한국, 한류의 파급력과 중국 젊은이들의 반응, 한알령의 정당성, 중국 문화 보호의 관점, 결론 중국이 세계를 주도할 미래. 그런데 자료 조사를 하면서 중국 내부에서도 실제로는 사드 문제보다 한류의 폭발적 인기로 인해 정부가 통제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꽤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VPN을 통해 여전히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소비하는 중국인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접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지만 애써 그래도 한알령이 옳다는 결론으로 논문을 이어갔습니다. 논문 예비 발표 날 교수님과 동기들 앞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주장했죠. 중국은 한알령을 통해 자국 청소년들이 한국의 저급한 대중문화에 물들지 않게 막았습니다. 이는 사드 배치라는 명백한 안보 위협에 대한 합리적 대응이고 동시에 중국 문화적 자존심을 지키는 전략입니다. 한국 문화는 한때 유행일 뿐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한국인 유학생뿐 아니라 여러 유럽 학생들의 날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내부 자료를 보면 사드 문제보다도 한류가 젊은 세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중국 정부가 경계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던데 왜 그건 언급하지 않나요? 한국 문화가 저급하다고 단정 지으려면 구체적 근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술적 측면, 대중성, 경제 효과 등을 모두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문화 교류를 막음으로써 중국 내부 문화 산업 발전도 위축되는 건 아닐까요? 전 도무지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강조하신 한국은 변방,
중국이 최고라는 신념만 되풀이하려니 이들은 그것을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도 교수님조차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충고하셨고, 저는 모두가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예비 발표 점수가 참담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망신을 당했고 주변 동기들의 시선에서 연민마저 느껴졌습니다. 저렇게 우물안개구리 같은 사고방식을 고집해도 되나라는 표정이었죠. 논문 예비 발표를 망치고 기분이 최악이었을 때 저는 할아버지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프랑스에서 3년 넘게 지낸 터라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던 거죠. 할아버지는 전보다 더 늙으신 모습이었지만 말씀은 여전히 기운차게 이어가셨습니다. 어떻게 지내냐? 여전히 중국의 자부심을 잃지 않고 있겠지. 너야말로 우리 가문의 미래고 베이징에서 최고 교육을 받은 엘리트야. 굳이 프랑스까지 가서 고생하느라 마음고생도 심하겠구나. 저는 울컥하는 마음으로 할아버지께 프랑스에서 겪은 일들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다들 케이팝에 열광하고 한국 드라마가 우수하다는 분위기가 너무 싫었고 그걸 비판하려고 하면 제가 되레 근거 없다는 비난을 받는다는 사실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유엔아, 흔들리지 마라. 서양 애들이 잠시 정신이 나간 거지. 결국 중국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어 있다. 너는 프랑스에서 그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말고 중국이 최고라고 외쳐라. 내가 후겨 외로운 길을 가더라도 언젠가 중국이 세계를 정복한다면 너의 외로움이 영광으로 바뀔 게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할아버지가 너무 고집 센 건 아닐까 싶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배신할 순 없다는 느낌이 더 강했죠. 결국 저는 그 통화 후 그래, 끝까지 버티자. 내 졸업 논문도 한알령이 옳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낼 거야 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졸업 논문 최종 제출을 마치고 졸업식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미 멋진 추억을 많이 쌓았더군요. 파티 여행 동아리 활동 인맥 형성 등등. 그러나 저에게는 그런 낭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공들인 건 웨이보와 중국 포털에서 뒤져온 반한류 논리를 정리하는 일이었죠. 졸업식 당일 많은 학생들은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해 사진을 찍고 기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도 일정이 바빠서 참석하지 못했고 다른 동기들은 이미 저와 서먹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졸업 가운을 입고 흐릿한 표정으로 사진 한 장 건졌습니다. 심지어 사진도 셀카에 가까운 수준이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내가 프랑스에 와서 도대체 뭘 한 거지? 라는 물음이 맴돌았습니다. 중국의 위대함을 알리겠다고 온 건데 결과적으로 저는 왕따에 가까운 생활을 했고 한국 문화의 인기를 되돌리는 데는 조금의 영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는 천유에는 정말 편협한 사상을 가진 애라는 평가를 받았고 저는 스스로 더욱 아집에 빠져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프랑스 생활을 정리하고 조만간 베이징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돌아가면 할아버지와 부모님을 만날 생각에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울한 기분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곳 프랑스에서 느낀 문화 충격과 외로움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한알령이 여전히 옳다고 믿습니다. 한국 문화가 유럽에서 어찌나 인기를 끌든 저에게는 그저 일시적인 유행일 뿐입니다. 주변이 모두 저에게 유엔, 제발 다른 시각도 받아들여라. 세상은 넓다. 라고 조언해도 저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심어주신 중화사상은 뿌리가 깊고 제가 이곳에서 겪은 망신과 조롱은 오히려 저를 더 완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그건 너 스스로가 자초한 고립이야. 조금 더 유연했다면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한류를 부분적으로라도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내내 맛본 굴욕과 망신이 언젠가 중국이 세계 모든 분야에서 1등이 되었을 때 역사의 아이러니로 뒤바뀔 거라 믿습니다.